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 상황이 시끄러운 가운데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이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고 향후 한반도 정세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위협했는데요. 먼저 지성림 기자 보도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포병국이 나서서 위임에 따른다며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사드 체계가 남유소리 들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다. 이어 자신들이 최첨단 공격 수단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무자비하고 강력하고 연속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은 남측을 향해서도 불벼락을 운운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하여 남쪽 땅을 불받아 잿더미로 만들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경고문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쥐려는 의도라며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공식 반응은 사흘 만에 나왔지만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전 함경남도 심포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사흘 만에 중대 반응을 내놓으며 한미를 위협했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기 전에요. 김 교수님, 북한이 북미 간의 비공식 대화 채널이었던 뉴욕 채널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북한이 이런 통보까지 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분석하십니까? 7월 6일 날 사실상 미 국무부에서 대북 인권과 관련된 그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나오자마자 미국의 재무부에서 사실상 제재 대상 기관하고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15명 정도가 되고 기관이 한 8곳인데요. 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의뢰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김정은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요. 외국의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특히 인권 문제와 같이 관련해서 이 사람을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최고 존엄이 제재 대상에 들어간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 상태에 준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 전시 상태에 준한 거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공식 채널이라고 볼 수 있죠. 뉴욕 채널까지도 나는 이제 차단하겠다. 완전히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고 존엄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은 데 대한 반발로서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문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한미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북한이 다음 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그리고 사흘 만에 첫 반응을 내놓은 게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을 통해서 중대 보도를 해왔습니다. 왜 포병국인 겁니까? 네, 오늘 그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 보통 이 사드 배치의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고 또 이번 달 3일 같으면은 이 전략군절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굉장히 이 전략군에 대한 존재 또는 의미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한미가 또는 이런 그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전략군이 아닌 총참모부의 포병국에서 오늘 중대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왜 포병국이 나섰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는
이러한 그 한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포병국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본인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자신감을 보여준 걸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는 특히 많은 그 장사정포와 300mm 방사포까지 우리가 네. 이 포병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사포로는 사거리가 약 200km까지 타격이 가능한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중대 성명에 나온 내용에 보니 여기에서는 북한 군대는 모든 그 침략 전쟁 수단들은 물론 또는 그 대북 공격 및 그리고 병참 보급 기지들까지 정밀 조준 타격 안에 현재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어떤 그 전력들을 병력들을 단계별로 현재 분류를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는 현재 그 오늘 중대 성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병참 보급 기지 등을 네. 본인들이 스스로 포병국이 관할하고 있는 전력, 그러니까 최고로 따지자면 뭐 300mm 방사포도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으로 충분히 자기들이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북한에서는 이 전략군이 나설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미사일을 관할하는 전략군이 전면에 나서서 현재 이 사드 배치에 대응을 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운신의 폭이나 또는 행동 반경이 좁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은 이러한 그 사드 배치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제3의 어떤 포병국으로 대응을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나 한국의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결국 미중 간의 문제로 이 문제를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드에 대응하는 군조직으로 포병국을 시사한 건 다양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북한의 중대 경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최근 사드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네. 국제적인 그 제재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균열을 좀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북한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이 동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그 동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토가 구축이 되면 여기에 대응해서 북중너가 하나의 축을 구축을 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중너가 하나의 축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없애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문제에 대한 대북 제재의 균열을 노린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남 갈등을 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사드 배치가 발표되고 난 뒤에 한국 사회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는 국민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는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각 지역, 이제 자신의 지역에서는 이제 사드 배치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중대 경고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예, 북한이 뭐 중대 경고한 것은요, 사실상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벼락 그렇죠. 예. 내리겠다, 뭐 불바다 만들겠다, 썰어버리겠다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무슨 뭐 얼치 포커스 훈련을 한다, 또는 이제 뭐 미국의 전략 자산 무기가 들어온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북한이 항상 얘기한 것은 청와대도 썰어버리겠다, 백악관도 뭐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런 거 동영상도 제작해서 보내고 하잖아요.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런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한국 사회를 향해서 네. 이러한 정말
그 위협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문 기자,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우리 외교안보 부처들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어용 수단이라는 것을 현재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이 유래된 걸로 현재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또 생명과 재산 그리고 여러 국가 안위를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방어적인 차원인데 네. 북한에서 이처럼 포병국이 중대 성명을 통해서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이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상균 이제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처럼 억지 주장을 계속한다면은 우리로서는 이제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김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위협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 차원에서는 사실 2011년 이후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국 의회 청문회 이후에 이제 사드 논의가 됐지만 네. 그 이후에 살펴보더라도 북한에서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라는 이런 중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결국 이제 원인을 제공한 건 북한인데 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늘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기로든지 나오더라도 우리는 단호하고 네.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방어적, 자위적 차원의 사드 배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한미일은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냈는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대북 제재 균열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던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는 안전보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보리 결의안들이 이제 여러 개가 많이 있잖아요. 169, 1718, 뭐 187420, 872094, 2270까지 있는데요. 핵실험한 거 4개에 대해서는 다 안전보장 이상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장거리 미사일은 6번을 발사했는데요. 네. 그중에 2번은 안전보장 이상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4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통상 언론 성명 또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이런 무수단이나 또는 SLBM 정도가 발사하더라도 이것은 탄도탄 기술을 적용한 것은 발사하면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위반 결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안전보장 이사의 언론인 성명을 발표해야 되고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의장 성명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잠잠하거든요. 한미일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일단 먼저 비난은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동의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SLBM 발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전보장이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의장 성명조차도 채택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사드가 배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로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문제하고 이 사드 배치가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 때문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이 원인 제공이고 어떤 것이 그 원인에 대한 대응인지를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오로지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따른 것이지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지요.
네, 사드 배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 기자, 일단 이번에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무수단 미사일처럼 언젠가는 좀 멀리 제대로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SLBM 기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1990년대 초에 이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이 소련의 인력과 기술이 이제 북한으로 유입이 되고 나서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시도를 해왔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미국이 가장 먼저 개발한 SLBM 명칭이 폴라리스, 그러니까 이제 북극성이란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개발한 SLBM의 명칭이 북극성 1호입니다. 북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북한도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이러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일단 명칭부터가 재밌지만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부르는 이 SLBM의 명칭은 KN-11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북한은 이제 그 소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SLBM R-29를 가져다가 결국은 역분해해서 조립하는 순서로 해서 결국은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으로 당시에 이제 미국의 보수 성향의 이제 웹진에서 먼저 이 북한의 SLBM을 처음으로 논의를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네. 과연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는 했지만 SLBM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는 참 의문스럽다.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사진상에도 정작 12m 높이의 수직 발사관이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북한이 어떤 대외적으로 엄포용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 전시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가, 아니면 실제로 SLBM을 개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엇갈리게 계속 나왔었는데요. 정작 그 2015년 지난해 5월 9일에 네. 당시 북한 그 노동신문이 처음으로 SLBM 발사에 또는 성공했다. 당시에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수중 사출, 그러니까 물 속에서 수면 밖으로 나오는 그 단계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포토샵 아니냐, 또는 이제 바지선에서 쏜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당시에 조작은 아닌 걸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북한이 SLBM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어떤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2015년 11월과 12월에도 북한에서는 두 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12월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확인이 됐고,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23일 당시에 함경남도 신포 앞 해상에서 SLBM을 발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비행 거리가 30km에 달해서 굉장히 본인들이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LBM의 성공 여부는 비행 거리가 300km 이상을 날아갈 경우를 성공이라 하기 때문에 실패라고 이제 규정을 일단 했었는데요. 또다시 지난 주말에 SLBM을 발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공중에 이제 4세 단계에서 공중 폭발한 걸로 현재 실패로 확인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무수단 개발 사례에서 보여주었다시피 5번이고 6번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만약에 개발에 몰두할 경우에는 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3년 내지는 4년 안에 이런 SLBM 개발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사드 배치 발표 바로 다음 날에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건 우리 이런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런 무력 시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 사드로 SLBM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완전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려고 하면요, 이게 지상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핵미사일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공중에서 폭격기나 전투기를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핵무기로 얻어맞고 나서도 내가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생존해 있는 다른 핵무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핵무기 보유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딱 보여준 게 비록 실패는 했지만 우리 SLBM이라는 것도 있다. 너희들 이것 가지고는 하면 사드 가지고 못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아주 상황이 좋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종말 모드 레이더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 있잖아요. 북쪽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거든요. 뭐 바꾸려고 하면 아주 표준적인 상황에서도 한 10시간씩 소요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예를 들면 북쪽 지역에서 SLBM을 쏘을 때는 우리가 이 레이더에서 포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포착을 하면 사드로 쏠 수 있어요. 40에서 150km 고도니까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러한 그 SLBM을 실은 잠수함이 우리 남해안으로 은밀히 침투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뒤에서 쏘면은 이 레이더가 포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런닝화를 그러니까 신잖아요. 런닝화 하나 가지고 축구도 하고 골프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하긴 해요. 그런데 왜 각각의 운동을 할 때는 각각 특수한 신발들이 필요할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드 하나 가지고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쏘고 지상에서 날아오는 것도 맞출 수 있고 SLBM도 쏘면은 금상첨화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LBM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SLBM에 대해서는 SLBM을 잡기 위한 또 다른 수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막듯이 북한의 SLBM이 기술이 점점 전진되면 될수록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방어력도 전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